아버지, 당신은 왜 리준혁을 죽였나요? 아버지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에 개입해야 하니, 연희야? 정신 차려라 이제. 그 사람은 잊어, 다른 좋은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아버지, 그때 당신이 제게 했던 마지막 말 기억하시나요? 연희야, 넌 아직 세상을 몰라? 권력 없이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단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아버지, 당신은 왜 리준혁을 죽였나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제가 그 선택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서재에서 그 문서를 봤습니다. 리준혁 처형 명령서, 거기엔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했던 남자를 죽인 사람이 제가 가장 존경했던 아버지였다니.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자,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혹시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갑게 감사하는 심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연희입니다. 아니, 최연희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제 본명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1993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최룡해, 어머니는 보건성 부상이셨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평양 중심가의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북한에도 특권층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집은 그 특권층 중에서도 최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24시간 나오는 전기, 온수,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상상도 못할 물건들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어릴 적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항상 풍족했습니다. 배고픔이 뭔지 몰랐습니다. 추위가 뭔지 몰랐습니다. 제가 입는 옷은 중국에서 들여온 명품이었고 먹는 음식은 특별 공급받는 고급 식재료였습니다. 생일이 되면 아버지는 늘 외제 선물을 사오셨습니다. 일본 인형, 스위스 시계, 프랑스 향수.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습니다. 전공은 외국어 문학이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죠. 졸업 후에는 당 선전부에 배치됐습니다. 제 업무는 외국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2020년 제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의 아들들이 몇 번 소개됐습니다. 다들 좋은 집안 출신이었고 좋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권력과 지위에 대한 이야기뿐이었거든요. 그해 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당창건 기념일 공연이 있었습니다. 만수대 예술단의 공연이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공연에 별 흥미가 없었습니다. 늘 똑같은 혁명가극, 똑같은 찬양 노래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무대에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추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정말 아름다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현을 타고 움직일 때마다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음악은 제가 평소에 듣던 혁명가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엔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선전이나 선동이 아닌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바이올린 연주자가 누구예요? 어머니는 프로그램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리준혁이라는 사람이네. 만수대 예술단 소속이라고 되어 있구나. 리준혁?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의 떨림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의 연주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그의 음악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만수대 예술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직책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리준혁은 29살이었고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가정 배경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양 제1기계공장 기사,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는 신분이 많이 달랐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만남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당선전부에서 예술인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만수대 예술단에서도 몇 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리준혁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저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리준혁 동무. 저는 당선전부의 최연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공연에서 동무의 연주를 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무. 그렇게 말해주시니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공연이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꼭 보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모란봉극장에서 소규모 공연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올 수 있는 공연인데 오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기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27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렘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뭘 입고 갈지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옷을 골랐습니다. 모란봉극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리준혁은 이번에도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베토벤의 로망스였습니다. 저는 그의 연주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음악을 연주할 때의 표정, 몸짓,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저는 밖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연희 동무, 공연 어떠셨습니까? 정말 좋았어요. 동무는 정말 천재 같아요. 제 솔직한 감정을 말했습니다. 그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음악을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동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음악에 대해, 꿈에 대해,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그에게 끌렸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진실했고 순수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연희 동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대동강변, 모란봉 공원, 평양 곳곳에서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제가 누구의 딸인지 어떤 신분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준혁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연희 씨, 저는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준혁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대동강 다리 위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만큼은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혁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끔찍한 비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연희야, 요즘 내가 누구를 만난다던데.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켰구나.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만수대 예술단의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재능도 있고 성실해요.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 집안 배경이 어떤지 아니? 평범한 노동자 집안이야.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아.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참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내가 한번 알아보마. 근데 연희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신분이 다르면 고생하는 건 너야. 그때 저는 아버지가 허락해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진하게도 사랑이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준혁을 계속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 아버지께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허락은 안 하셨지만 알아보신대요. 준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연희 씨, 괜찮을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예술인인데 부부장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득할게요. 우리 꼭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준혁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연희 씨, 혹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게 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얘긴데요? 준혁은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선배 중에 무역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중국 출장을 자주 가는데 이상한 걸 봤대요. 북한 고위 간부들이 중국에서 개인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물건을 팔고 사고 그걸로 개인 재산을 축적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불편했습니다. 준혁 씨, 그런 이야기는 위험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요즘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서요. 우리 인민들은 배고픈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불을 쌓는다는 게 저는 그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그런 일을 한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밤 10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버지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연희야, 앉거라. 저는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리준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해봤다. 집안 배경은 그럭저럭 깨끗하더구나. 정치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저는 기뻐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기다려라. 내 말이 아직 안 끝났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연희야, 그 사람 주변 인물들을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구나. 무역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던데 그 친구가 요즘 감시 대상이야.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가 올라왔거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준혁 씨랑 무슨 상관이에요? 준혁 씨는 그저 음악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연희야, 이 나라에서는 주변 사람이 중요하단다. 친구가 불순하면 본인도 의심받아. 더군다나 내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해야지. 그러니 당분간은 만나지 마라.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준혁 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세상이 원래 불공평하단다. 우리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 알겠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혁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 말씀대로 당분간 만나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준혁을 안 보고는 못 견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혁을 몰래 만났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모란봉 공원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준혁에게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희 씨, 제 친구 때문인가요? 최근에 그 친구가 이상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중국 무역에 대해서
고위 간부들의 생활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 씨, 그 친구 조심하세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감시 대상이래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그리고 연희 씨, 우리 당분간 안 만나는 게 나을까요? 아버지 말씀대로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싫어요. 저는 못 기다려요. 몰래라도 만나요. 제발. 준혁이 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더 조심해서 만나요.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게.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껴안았습니다. 준혁의 품에서 저는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욱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늦은 밤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만났습니다. 어떤 날은 30분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더니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준혁이 말했습니다. 제가 연희 씨를 위해 작곡한 곡이에요. 제목은 봄날의 꿈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봄날의 꿈처럼 아름답고 언젠가는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그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바이올린 독주곡이었는데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 곡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꼭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야. 준혁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재능이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시면 허락해 주실 거야. 하지만 세상은 제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는데 준혁한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연희 씨, 제 친구가 어제 사라졌어요. 무역회사 다니던 그 친구요. 집에도 안 왔고 연락도 안 돼요. 가족들이 찾아도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보이부에 끌려간 거구나. 감시 대상이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 저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 당분간 조심하세요. 그 친구랑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 씨, 무서워요. 제 친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는 걸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잘못이 없어도 의심받으면 끌려가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역회사 직원 중에 누가 체포됐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 일 말이냐? 불순한 생각을 품고 체제를 비방한 자가 있었다더구나.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리준혁과 친한 사람인가요? 아버지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니? 혹시 아직도 그 사람 만나고 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아버지는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리준혁은 조사받겠지만 문제 없으면 풀려날 거다. 근데 연희야, 이제 그 사람과는 완전히 끊어라. 알겠니?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준혁이 조사받는다고. 무슨 조사를? 그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저는 그날 밤 준혁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안 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만수대 예술단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리준혁 동무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리준혁 동무는 현재 자리에 안 계십니다.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준혁이 어디 있는 거지? 혹시 끌려간 건 아니겠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모란봉 공원에 가서 기다려봤습니다.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하지만 준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는 준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양 외곽의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준혁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준혁 씨 친구인데요. 준혁 씨 어디 계세요? 준혁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우리 아들이 끌려갔어요. 보이부에서 왔어요. 무슨 조사를 받는다고. 벌써 열흘째인데 소식이 없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끌려갔다고. 보이부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혐의로요? 준혁 씨가 뭘 잘못했다고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저 조사를 받으러 가라고만 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리준혁이 보이부에 끌려갔어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책을 덮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연희야, 그 일에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끌려갔는데요. 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나지 말라고 했잖니. 이제라도 잊어라. 그 사람은 너한테 맞지 않아.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준혁 씨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음악만 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힘으로 꺼내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에 개입해야 하니? 연희야, 정신 차려라. 이제 그 사람은 잊어. 다른 좋은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저는 방으로 돌아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준혁이 어디서 무슨 고통을 받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제 때문에 준혁이 고통받고 있는 거라는 생각에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혁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혁 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져 계셨습니다. 연희 씨, 우리 준혁이가.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준혁 씨가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이부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우리 준혁이가 반역죄로 처형됐대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처형이라고, 준혁이가 죽었다고. 아니야,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부모님이 뛰어오셨습니다. 연희야, 무슨 일이니? 왜 그러니?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이가 죽었어요. 처형당했어요. 왜 죽였어요? 준혁이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아셨죠? 아버지가 알고 계셨잖아요. 왜 막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만수대 예술단으로 갔습니다. 준혁의 동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비가 저를 막았습니다. 지금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돼 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경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평양의 거리가 사람들이, 건물들이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준혁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보이부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족도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준혁의 부모님도 동생도 모두 끌려갈 것입니다. 제 죄책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제가 준혁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가족들도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직장에서 퇴근하는 길에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최연희 동무죠. 제 친구 리준혁에 대해 아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경계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저는 준혁의 예술단 동료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우리는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이가 죽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남겼어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연희 씨한테 전해달라고요. 그는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혁의 필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연희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아마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연희 씨,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연희 씨를 위험에 빠뜨려서 사실 저는 최근에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제 친구가 중국에서 목격한 일들을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국가 물자를 빼돌려서 개인 이익을 챙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에는 연희 씨 아버님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희 씨가 존경하는 아버님이 그런 일을 하실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사진과 문서들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사는 게 나은 건지. 하지만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민들은 굶주리는데 일부 사람들은 부를 축적한다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 감찰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끌려갔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제 계획을 알아챈 것 같습니다. 연희 씨,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당신 아버님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만약 제가 사라지면 그 증거 자료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달라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면서. 연희 씨,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부디 이 나라의 어둠에 물들지 말고 당신의 선함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유로운 삶을 살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리준혁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의 비리를 알았다고. 그래서 제거된 거라고. 아니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준혁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에 왜 거짓을 쓰겠어요? 저는 준혁의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준혁이 말한 증거 자료가 어디 있죠?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준혁이가 친구한테만 말했대요. 그런데 그 친구도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아마 그 자료들도 압수됐을 겁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일이었거든요.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여러 문서가 있었습니다. 당 회의록, 인사서류, 각종 보고서들, 그리고 맨 밑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빨간 봉인이 찍힌 서류철이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처형 명령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봤습니다. 리준혁. 혐의 반영 및 국가기밀 누설 기도. 처형일 2020년 6월 15일. 승인자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최룡해.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아버지가 준혁을 죽인 거였구나.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중국 무역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최룡의 비자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국가 물자를 빼돌려서 개인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준혁을 죽인 겁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니, 그것도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저는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한 장 한 장 찍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위한 증거인지는 몰랐지만 일단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야, 뭐하니? 아버지였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그 서류를 보고 있었구나. 아버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준혁을 정말로 아버지가 죽였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희야, 넌 아직 세상을 몰라.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그 선택을 한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저를 지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졌어. 그 사람이 알게 된 비밀을 퍼뜨리려고 했단 말이야. 저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그 비밀이 사실이라는 거네요. 아버지가 정말로 나라 돈을 빼돌렸다는 거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보면 역겹기만 해요. 아버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연희야, 내가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생존하려면 때로는 더러운 선택도 해야 해.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준혁이 남긴 메시지를 따르겠다고,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준혁이 헛되이 죽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그 단어를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탈북 시도만으로도 사형에 처해집니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준혁을 죽인 아버지와 준혁을 죽게 만든 이 체제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탈출하느냐였습니다. 저는 당 간부의 딸이었습니다. 항상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는 것도 아니고 국경 지역에 갈 일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함경북도 출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청진에서 무역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연희야. 잘 지내? 오랜만에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수진이는 반가워했습니다. 연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평양 생활은 어때? 우리는 한동안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청진에서 일한다며? 거기 중국 국경이랑 가깝지?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응, 두만강이 바로 근처야. 가끔 강 건너편 중국 마을도 보여.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혹시 그쪽에서 국경을 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희야, 왜 그런 걸 물어? 위험한 질문이야.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사실은 나 큰일이 생겼어.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 같아. 도와줄 수 있어?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너 정말 심각한 거구나. 알겠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조심스럽게 연락해 볼게. 근데 정말 위험한 일이야. 각오는 되어 있는 거지. 네, 각오했어. 고마워, 수진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거구나. 일주일 후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희야, 다음 주에 청진으로 올 수 있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줄게. 근데 정말 조심해야 해.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저는 출장을 핑계로 청진에 가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당 선전부 업무차 지방 모니터링을 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출장을 갔었으니까요. 청진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가 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친구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평양과 달리 지방은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박 선생님이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야. 박 선생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최룡의 부부장 따님이라고요. 제가 놀라서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희야, 이분한테는 진실을 말해야 했어. 안 그러면 도와줄 수 없대. 박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고위 간부의 딸이 탈북하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준혁 이야기를, 아버지의 비리를, 그리고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특별히 감시받는 사람이니까요. 국경을 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전에 평양을 빠져나가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박 선생님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일단 두만강을 건너야 합니다. 중국 연길로 넘어가는 거죠. 거기서 몽골로 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몽골까지 가면 한국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평양에서 두만강까지, 두만강에서 중국 연길까지, 연길에서 몽골까지.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순조롭게 진행되면 2주 정도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도중에 잡힐 수도 있고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박 선생님이 숫자를 적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님 집에 돈이 많지 않습니까? 몰래 가져올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금괴와 외화가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불법 거래로 번 돈들이었습니다. 그걸 훔쳐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USB 하나를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자료가 담겨 있어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죠. 몸에 숨기면 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비리 증거를 모두 USB에 담아서 가져가겠다고. 처형 명령서, 무역거래 내역서, 비자금 내역서, 모든 것을요.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하신 틈에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증거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USB에 저장했습니다. 금괴도 몇 개 챙겼습니다. 작은 금괴였지만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외화도 챙겼습니다.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가 있었습니다. 짐을 꾸렸습니다. 최소한의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만 작은 배낭에 넣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면 말리실 게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비리에 대해 모르셨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주무시는 어머니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떠나요.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멀리 떠났을 것입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준혁을 죽인 것도, 나라를 배신한 것도.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저는 이제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준혁이 바랐던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준혁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연희 올림. 편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출발은 3일 후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준비가 다 되면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평양을 마지막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준혁과 함께 걷던 대동강변, 처음 만났던 만수대예술단, 손을 잡고 걸었던 모랑봉, 모든 곳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준혁의 집 근처에 갔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저는 대문 앞에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준혁 씨,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진실을 밝힐게요. 당신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게요. 그날 밤 박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새벽 4시 평양역에서 청진행 기차를 타세요. 제 사람이 같은 칸에 탈 겁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세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잡히면 어떡하지? 아버지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니 어둠 속에 잠긴 우리 집이 보였습니다. 안녕, 나의 집. 안녕, 나의 과거.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통행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저는 당 간부 딸이라는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 경비가 저를 확인했지만 신분증을 보고는 그냥 통과시켜줬습니다. 평양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시 미행하는 사람이 있나?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나? 사시정각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낡고 더러운 기차였습니다. 저는 지정된 칸으로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는데 옆자리에 중년 여성이 앉았습니다. 그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그게 암호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곧 봄이 올 겁니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양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가 제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녕, 평양. 안녕, 준혁. 저는 당신의 꿈을 이루러 갑니다. 기차는 12시간을 달렸습니다. 중간중간 검문이 있었지만 제 신분증과 출장 증명서 덕분에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옆자리 여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저를 확인하듯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기차가 청진역에 도착했습니다. 여성이 일어나며 작게 말했습니다. 5분 후에 저를 따라 내리세요. 그리고 10m 뒤에서 따라오세요. 저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일어나서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여성은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10m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역을 벗어나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청진은 평양과 달리 낡고 어두웠습니다. 건물들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이게 진짜 북한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한 낡은 아파트 앞에서 여성이 멈춰 섰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고개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따라 들어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박 선생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사히 왔군요.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방이었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3일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국경 경비가 교대하는 날을 노려야 하거든요. 3일.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들킬까봐 불안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집은 안전합니다. 당국도 모르는 곳이에요. 그날 밤 저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부모님이 제 편지를 보셨을까?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저를 찾으려고 하실까? 다음 날 아침 박 선생님이 뉴스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희 씨, 큰일 났어요. 저도 TV를 봤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최룡해 부부장의 딸 최연희가 실종됐다. 전 인민이 수색에 협조하라. 최연희를 발견하는 즉시 보고하라. 제 사진이 화면에 크게 나왔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벌써 수배령이 내려진 거예요.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아마 부부장님이 당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밖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얼굴이 이미 전국에 공개됐으니까요. 저는 방 안에 갇혀서 3일을 보냈습니다. 매 순간이 고문 같았습니다.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밤 11시에 출발합니다. 국경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박 선생님이 낡은 인민복을 주었습니다. 이걸 입으세요. 그리고 모자로 얼굴을 가리세요. 11시 우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낡은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뒷칸에는 야채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 상자 뒤에 숨으세요. 검문소를 통과할 때까지요. 저는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상자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길을 달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인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시오? 야채 배달하러 갑니다. 뒤를 좀 보겠소.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뒷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자를 뒤적이는 소리.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참 후 문이 닫혔습니다. 가시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구나. 1시간 후 트럭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박 선생님이 상자를 치웠습니다. 다 왔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멀리 두만강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조심하세요. 지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뢰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강물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두만강입니다. 박 선생님이 가리켰습니다. 강 너머가 중국이에요. 저 강을 건너면 자유예요. 강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준혁의 원수를 갚을 수 있어. 진실을 밝힐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불빛이 비쳤습니다. 저기서 누구냐?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뛰세요, 빨리. 저는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탕탕, 총알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강으로, 빨리 강으로.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11월 강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헤엄쳤습니다. 죽으림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 뒤에서 저를 밀어줬습니다. 가세요, 계속 가세요.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박 선생님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총에 맞으신 거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 선생님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당신은 살아야 해요. 진실을 밝혀야죠. 그리고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계속 헤엄쳤습니다. 강물은 너무 차가웠고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쓰러졌습니다. 너무 추워서,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저를 안아 올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암전됐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방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이불이 덮여 있었고
난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아팠습니다. 문이 열리고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깼구나. 다행이다. 사흘이나 알았어. 사흘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중국 영길이야. 우리 집이고 내가 널 강가에서 발견했어. 얼어 죽을 뻔했더구나. 할머니는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것 좀 먹어. 기운 차려야지. 죽을 먹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살았구나. 정말로 강을 건넜구나. 하지만 박 선생님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탈북자지. 요즘 많이 오더구나. 다들 힘들게 사나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있으면 위험하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우리 집은 외진 곳이야. 당국도 잘 안 와. 며칠 쉬다 가렴. 내가 갈 곳을 찾을 때까지. 저는 일주일 동안 할머니 집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는 연락망을 통해 브로커를 찾아주셨습니다. 탈북자들을 몽골로 보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브로커가 집에 왔습니다. 30대 중국인 남자였습니다. 최연희 씨 맞죠? 당신 소문 들었어요. 북한에서 수배 중이라던데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이에요. 물론 돈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요. 몽골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비용이 얼마죠? 남자가 액수를 말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금괴와 외화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짐에서 금괴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되나요?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니, 넉넉해요. 내일 출발하죠. 몽골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다음 날 저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생명의 은인이세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잘 가렴. 자유롭게 살아. 그리고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들 잊지 말고. 브로커의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중국 내륙을 가로질러 몽골로 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검문을 피하기 위해 국도가 아닌 비포장도로로 갔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내몽골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그런 풍경을 봤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활함이었습니다. 둘째 날 차가 고장났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에서 멈춰 섰습니다. 브로커가 짜증을 내며 차를 수리했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중국 공안이 오면 어떡하지? 셋째 날 우리는 작은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브로커가 아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 주인도 탈북자 지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주인이 말했습니다. 당신 소식 북한에서 난리래요. 고위 간부 딸이 탈북했다고.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럼 중국 당국도 알겠네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에서 중국 측에 요청했을 거예요. 체포해서 송환하라고. 조심해야 해요. 넷째 날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왔습니다. 검문소를 지나가는데 공안이 차를 세웠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시오. 브로커는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공안은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뒤에 누구요? 제 조카예요. 같이 여행 중이에요. 공안이 저를 자세히 봤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알아보는 건 아닐까? 한참을 보던 공안이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가시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모자를 더 눌러 쓰세요. 다섯째 날 우리는 사막지대에 들어섰습니다. 고비 사막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돌뿐이었습니다. 너무 덥고 건조했습니다. 그날 저녁 차가 사막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브로커가 당황했습니다. 예비 기름통을 가져왔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막의 밤은 추웠습니다. 낮의 더위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면서 밤을 샜습니다.
브로커는 새벽에 걸어서 가장 가까운 마을로 기름을 구하러 갔습니다. 저는 혼자 차에 남았습니다.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사방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준혁이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죽음을 앞두고 혼자 남겨졌을 때 오후가 되어서야 브로커가 돌아왔습니다. 기름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20km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었대요. 우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여섯째 날 드디어 몽골 국경이 보였습니다. 철조망이 있었지만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 틈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거기서부터는 제가 못 가요. 혼자 가셔야 해요. 저는 브로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울란바토르까지는 100km예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을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차편을 구하세요. 행운을 빕니다. 저는 철조망 틈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몽골 땅을 밟았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가까이 와 있구나. 뒤를 돌아보니 중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북한이 있겠죠.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배낭 하나 메고 혼자서 광활한 초원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초원을 물들였습니다.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저는 초원 한가운데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준혁 씨, 보이세요? 이 별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도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틀을 걸었습니다. 마을을 발견했을 때 저는 기쁨에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몽골어를 썼지만 제스처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절한 유목민 가족이 저를 트럭에 태워줬습니다. 하루를 더 달려서 마침내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현대식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지도를 보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1시간을 헤맨 끝에 찾았습니다. 대사관 건물 앞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 왔구나. 정말로 다 왔구나.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가 저를 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최연희입니다.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최룡해의 딸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비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는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10분 후 대사관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극심한 탈수와 영양실조예요. 며칠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천천히 회복하세요. 병실에 국정원 요원이 와 있었습니다. 최연희 씨, 괜찮으시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원은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탈북하게 됐는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북한의 상황은 어떤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준혁의 죽음을, 아버지의 비리를, 제 결심을, 그리고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처형 명령서, 불법 거래 내역, 비자금 계좌, 모든 것이요. 요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자료네요. 북한 권력층의 부패를 증명할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저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이 너무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표정도 모든 게 북한과 달랐습니다. 국정원 시설에서 한 달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USB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이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한 달 후 국정원 담당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최연희 씨, 이 자료를 공개할 건가요? 공개하면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하지만 준혁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준혁의 마지막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온 이유예요. 준혁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최연희입니다. 저는 북한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최룡회의 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 그리고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준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그의 죽음을, 아버지의 비리를. 기자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증거 자료에는 수십억 원 규모의 불법 거래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이 국가 물자를 빼돌려서 개인 재산을 축적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선량한 청년 리준혁을 처형한 명령서도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단지 진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더 이상 북한 인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권력자들이 불을 싸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의 딸, 아버지의 비리 폭로, 탈북 과정의 증언, 억울한 죽음의 진실, 모든 매체가 다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이 공식 반응을 발표했습니다. 최연희는 변절자다. 거짓 주장으로 공화국을 모독했다. 최룡의 일가는 당에서 숙청됐다.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니도 끌려가신 거구나. 제가 한 선택의 대가였습니다.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다음 날 한 탈북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연희 씨, 우리와 함께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준혁의 꿈을 이어가자. 북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자. 저는 그 단체에 합류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온 탈북자들에게 한국 생활을 알려주고 정착을 도왔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북한학을 전공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인권 문제를, 통일 방안을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1년 후 저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증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 세계 외교관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북한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공개 처형장에서, 굶주림 속에서. 저는 특권층이었기에 그 고통을 직접 겪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서 그 고통을 알게 됐습니다. 리준혁, 그는 단지 진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처형됐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연좌제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부디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 인권운동가로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 문제를 알리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연희 씨, 저는 준혁의 어머니입니다. 어떻게 이 편지를 보내는지 묻지 마세요. 위험하니까요. 당신이 준혁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마워요. 우리 준혁이가 헛되이 죽지 않았구나 싶어요. 저는 지금 중국에 있어요. 수용소에서 탈출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신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준혁이가 사랑했던 사람을.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계속 싸워주세요.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혁 어머니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준혁 어머니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네, 어머님. 계속 싸울게요. 준혁을 위해서, 북한의 모든 준혁들을 위해서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사무실입니다. 매일 탈북자들의 전화를 받고 상담하고 도와줍니다. 오늘도 한 탈북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23살 청년이었습니다. 누나, 저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말투가 다르다고, 행동이 다르다고. 저는 과연 여기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여기선 자유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누나는 후회 안 해요. 탈북한 거, 가족 두고 온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후회해요. 어머니 생각이 나면, 북한에 남은 사람들 생각이 나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선택했어요. 진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노력해요. 대신 더 열심히 살려고 해요. 제 선택이 의미 있도록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누나처럼. 저는 웃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게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책상 위에는 준혁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사진입니다. 만수대 예술단 공연 때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준혁 씨,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여전히 당신을 생각해요. 매일매일요. 당신이 꿈꾸던 세상을 위해 살고 있어요. 사진 속 준혁은 바이올린을 들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 어머니였습니다. 3년 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살고 계십니다. 연희야, 내일 우리 집에 올 수 있니? 준혁이 기일이잖아. 네, 어머님. 꼭 갈게요. 다음 날 저는 준혁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의 사진이 놓여 있고 꽃과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 앞에 절을 했습니다. 준혁 씨, 4년이 지났네요.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어머니도 옆에서 함께 절을 하셨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연희야, 너 때문에 우리 준혁이가 헛되이 죽지 않았어. 내가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용서해 주셔서. 어머니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악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이가 마지막으로 작곡한 곡이야. 봄날의 꿈이라는 곡. 너를 위해 만든 거라더구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곡이구나. 테이프로 들었던 그 곡.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걸 음악가한테 보여줬더니 정말 아름다운 곡이래. 연주회를 열고 싶대. 일주일 후 서울 예술이전당에서 추모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리준혁을 기리는 연주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탈북자들, 인권운동가들, 음악가들, 무대에 바이올리니스트가 올랐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연주자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리준혁이 작곡한 봄날의 꿈입니다. 자유를 꿈꾸다 29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그리운 듯하면서도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객석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대동강변을 걷던 날, 손을 잡았던 날,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준혁 어머니도 모두가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연주회가 끝나고 한 젊은 탈북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연희 선배님, 저도 북한에서 음악을 했어요. 준혁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계속 음악을 하고 싶어요. 자유로운 음악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요, 꼭 하세요. 준혁 씨가 바랐던 거예요. 자유롭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요.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보이세요? 이 자유가, 이 빛이 언젠가 북한도 이렇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사랑하고 꿈꾸는 곳이 될 거예요. 제가 그걸 위해 계속 싸울게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인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 저는 북한 인권 관련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봄날의 꿈이었습니다. 제 이야기, 준혁의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탈북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시민단체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한민족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디 그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32살이 됐습니다. 여전히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준혁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게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외부 정보를 접하고 체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폭로한 비리 사건도 북한 내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권력층의 부패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다시 평양에 갈 것입니다. 준혁의 무덤 앞에 가서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라고. 오늘도 저는 일을 합니다. 탈북자들을 돕고 강연을 하고 책을 씁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진실을 밝힌 것이 정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준혁이 제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용기, 자유를 위해 희생하는 용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리준혁, 그는 봄날의 꿈을 꾸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 정의로운 나라, 음악이 넘치는 곳을 꿈꾸었습니다. 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그 꿈이 현실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그날이 오면 북한의 모든 사람이 준혁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봄날의 꿈을, 자유의 노래를. 감사합니다. 저는 최연이었습니다.